덴마크는 우리한테는 흔히 복지의 천국, 또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세계적인 디자인 강국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계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은 결코 세계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롤렉스 같은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들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 도전장을 낼 만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국이 그런 스위스 명품 시계 디자인들을 카피하면서 만든 그 오마주 시장이 어느 정도 세계 시장에서의 재미를 보고 있을 뿐이죠. 이런 레드오션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들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품질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덴마크의 신흥 중소 브랜드 스코브 안데르센입니다. 자, 이들의 성공 비결을 보면서 너무나 강한 경쟁자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우리의 임상심리학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의 시간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게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나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반응은 심리학과 가지 마세요가 폭발적이죠. 아 정말 예, 많이 지금 제가 마지막 봤을 때가 18,000뷰던데.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왜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막말하시는지 이해를 했어요. 결국은 어그로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근데 뭐 주변에서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굳이 이렇게 뭐 아무래도 이제 만 조회가 넘어가니까 이제 사실 뭐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제 예, 아주 원색적인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찾아오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딱 느꼈죠. 이게 이제 인기 컨텐츠가 되어가는구나. 아 그쵸. 뭐 사실 피할 수 없죠. 조회수가 돌아가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 그냥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상심리학을 알리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좀 이제 임상심리학에 대한 진지한 얘기들, 특히 이제 뭐 비난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학계가 이렇게 사정이 안 좋은데 왜 네가 그걸 모르는 척하느냐 막 이런 식의 왜 동문서답을 하냐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되게 진지하게 만든 영상도 아니잖아요, 원작자도. 그걸 막 앉아서 이 말은 어떤 점에서 틀렸고라고 얘기하는 게 더 웃기다, 되게 찌질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뭐 농담엔 농담으로 받는 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선택을 하면서 왜 우리는 옆에 인문사회의 다른 과들보다는 월등히 더 잘 돼야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까? 사실 이건 조금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사실은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검사님들도 자기들 되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되게 사실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그냥 다 같은 공무원인데 왜 본인은 징계도 받으면 안 되고 그 잘못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많은 공무원들은 징계위가 열리면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사실은 학생들의 지적이 옳은 부분도 많아요. 심리학에 문제가 많은 거, 그리고 아직 여건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어떤 친구들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우린 되게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과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도 그냥 인문사회에 돼 있는 여러 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와서 내 적성에 맞으면 이 일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물론 왜 비판하신지 그렇다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만큼 뭐 더 실망도 크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종의 그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로서, 자, 지난 한 해 2020년이 이제 코비드 19의 시대였죠. 어떠셨습니까, 두 분?
되게 처음에는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도 몰라서 좀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는데 좀 우왕좌왕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2020년에 끝물이 돼가면서 되게 다 일상이 됐어요. 그냥 그게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일상이 됐고 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그냥 줌으로 보자 이러면서 그냥 줌 키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냥 진짜 2달, 3달 가고 말겠지 하고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진짜 장기화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장기화가 되면서 뭐 코로나 블루가 처음에 생겼다는 것도 그냥 2달, 3달 지나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저도 막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막 리프레시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좀 오고 약간 이렇게 생활이 변화하는 게 진짜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뭔가 여기에 맞춰서 살도록 변화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오래 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한 가지 또 가르침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다루는 환자들이 정신과 환자들이잖아요, 주로. 이게 다 만성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입원하실 때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다 잠깐 이러고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가는 건데 누구도 그게 평생 갈 거라고 못 받아들이고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게 한 해 한 해 막 계속 또 재발하고 막 입원이 장기화되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맨날 우리가 아유 압니다라고 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고서인데 저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띤 논의 끝에 임상심리학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걸 준비할 것이냐.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학생들은 니네 선배들이 왜 우리 학교에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놨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게 제 책임인가요? 많은 분들이 같이 만들어 온 거고 저 때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 선배들은 이랬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는 이제부터 그럼 뭘 좀 잘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뭘 잘해볼 건지를 고민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회원분들하고도 소통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지 말년 후에 이제 2020년 마지막 호에 이제 보고서를 싣게 됐습니다. 대재앙이 왔는데 그럼 우리들 뭘 준비할까? 이제 뭐 당연히 학회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또 회원분들의 또 의견 청취를 위해서 회원분들까지 한 13명의 이제 위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회의를 거쳤고 그 원고를 써서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기념으로 저도 이제 시계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얘는 스코브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 회사예요. 덴마크 회사가 만든 한강 에디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한정판 모델이에요. 40개인가 50개인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5번째 걸 샀어요. 보니까 지금은 완판이 됐고요. 일단 뭐 이 회사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들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심리학이 되게 뭔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많이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시계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월적 지위하면 딱 우월적 지위 있는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스가 그냥 혼자 거의 다 갖고 있고 그 나머지 약간의 파일을 가지고 뭐 독일이니 일본이니 뭐 홍콩 중국이니 뭐 다들 그냥 힘겹게 막 그 빈틈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예 사실은 어디에 거기 비비고 들어갈 구멍조차도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 시계 산업은 그냥 거의 스위스가 독점하고 있는
그리고 일부 유럽 뭐 이런 데서 약간의 이제 국가템을 좀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유럽은 똑같은 형태로 경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의 어떤 뭐 고급 상품을 만들어서 승부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틈새 전략을 살려서 여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못 팔 수 있는 뭐 꼭 여기 브랜드여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북유럽에서 했던 작업 중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유명한 작업은 아마 스웨덴에서 나온 다니엘 웰링턴일 것 같아요. 다니엘 웰링턴이 정말 다니엘 디자인 하나로 승부를 해서 누가 봐도 아, 저 브랜드 거구나라는 거, 그 브랜드를 디자인과 통합시켜서 알리는 걸 가지고 이 험한 시장에서 정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서도 좀 새로운 시도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계가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요즘 나온 것도 이따시만 하거든요. 막 여기 비행 접시를 올려놓고 막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 이제 다이버 시계가 처음 나왔던 빈티지 시대 때는 대체로 한 35mm에서 한 37, 8m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큰 건 45mm짜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cm 정도 작은 사이즈들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들 너무 크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팔목이 굵지 않거든요. 예. 영화에 나오는 그 액션 배우들이나 막 이따시만한 팔뚝을 갖고 계시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딱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어디에서도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압도적으로 튀지 않는 형태의 되게 틈새 전략을 잘 살려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회도 뭐 지금 우리가 뭔가 승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단히 우리가 압도적인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임상심리학자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틈새 전략을 잘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우리 좀 지위를 올려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도 과연 그럼 지금 학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지 또 맞는 길을 갖고 있는지 좀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몇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임상심리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그중 첫 번째가 사실은 교육 내실화입니다. 자, 우리 대학원 교육 지금 괜찮습니까? 좀 다녀보셨으니까 어때요? 임상심리대학원 세 분도 이제 한 1년 다녀보셨잖아요. 할 말 하는 뭐 이런 건가요?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만 조금 그래도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네. 일단 뭐 제일 문제라면 그런 건 것 같아요. 임상심리학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동네마다 배우는 것도 너무 다르고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저기도 임상심리한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문 직업 표준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너무 다 각각 자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저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커리큘럼 자체도 너무 엉망이고 사실 또 시설이나 설비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도 이런 환경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오셨나 봐요, 다들. 약간 대학교보다 좀 더 시설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확실히. 교육 자체도 대학보다 딱히 더 나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당연히 대학원을 들어오면은 막 엄청난 실습과 막 다양한 막 실험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정말 연구실 그리고 교수님의 그냥 재량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개나소나 임상심리 전공이라고 주장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어떤 데를 가보면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아니 교수 한 명이 저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다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원이 많은 데도 있고 심지어는 교수님이 임상심리 전문가도 아니시라는데 임상심리 전공인 데들도 막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뭘까? 그리고 임상심리학이라는 전공으로 돼 있지도 않은데도 또 지도 교수님도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막 임상심리 전공 타이틀을 막 주장하는 그런 곳들이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뭔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좀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학생들은 당연히 장학금이 없어요. 나왔을 때도 뭐 7수련자리가 부족해. 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서 나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정한 숫자가 배출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임상심리 전공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끔 제대로 된 임상심리학 전공자라는 건 어떤 거고 뭘 배우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뭐 시설 이런 거 되게 열악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왜 이과대나 의대 같은 데 가보면 막 실습, 실험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 걔네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까? 혹시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대 같은 데 가면 정원도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되게 막 실습실도 많고 교수진도 엄청 많잖아요. 숫자가. 나라에서 그거를 딱 인정을 해줘서 얘는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대학교 그런 커리큘럼도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게 약간 길을 잘 닦아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역시 수능은 잘 보고 봐야 된다. 공정사회, 능력제사회 얘기하는 그런 걸 생각나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수정해 드릴 게 있다면 아마 의대 교수님들은 되게 속상하실 텐데 정부가 생각만큼 지원을 해주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떠한 분야에도 그렇게 나라가 크게 돈을 써서 교육에 신경을 써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비 그리고 이제 병원이 직접 여러 가지 진료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당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정부가 정확하게 하는 건 있죠. 이제 전공에 대한 인증이 명확하죠. 의대를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설비나 교수진이나 또 어떤 분야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만족을 못하면 이제 의대 설립 취소 이런 일들도 생겨요. 각기 이제 충청도의 모 의대가 설립 취소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맞추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강제를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임상심리대학원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정말 적절한 교수진, 적절한 시설, 제대로 된 교육과정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 지금 심리치료 교육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리치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까지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강제를 안 하면 지키지 않죠. 우리가 보고서도 꼭 기한을 보고 내잖아요. 자유롭게 일찍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한테서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대학원 다녀보시니까 적정 정원이 몇 명 정도라는 생각이 드세요. 임상심리학에. 교수님 1인당 한 3명? 3명이 최적인 것 같아요. 1인당 네. 전체. 전체. 사실은 좋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도 1, 2, 3, 4학기를 통틀어서 3명이면 제일 좋아요. 교수 한 명이 한 학기 좀 쉬고 한 학기 한 명 정도 쉬고 있는 거죠. 3, 4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랩에 실제 나머지는 뭐 RA라던가 푸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있는 게 가장 집중적으로 서로 그냥 수업도 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뭐 발제가 필요 없겠죠. 3명 이렇게 들으면 그냥 다 같이 앉아서 보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랑 다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좋지 않나. 사실 그리고 이 정도씩 뽑아야 이 수련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무급 수련이 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저 무급 수련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무급이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돈을 내고 하는 수련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이제 최하 조건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현실을 오도하는 거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죠. 무급 수련 같은 것도 없앨 수 있으려면 양질의 인재가 조금 나올 때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임상심리학이 너무 많은 사람을 배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아니 저는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혹시 그런 의견 사실 되게 많거든요. 숫자가 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뭐 그래야 힘이 난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는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그런 뭔가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풀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인력만 너무 많이 배출이 돼버리면은 얼마 없는 자리를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쪼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뭐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자꾸 수요가 창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상심리학자들이 임상심리 전문가가 이런 데서도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점점 여기저기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가 되게 정당한 수요, 그냥 공짜로 와서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제값을 주고 사람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인드 수요가 사회적으로 막 창출이 돼서 우리가 숫자를 늘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때 안 늘리는 건 나쁜 일일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정당한 수요가 그렇게 창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늘린다. 이 시장에다 이제 물건 더 출하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생기는 게 우리가 항상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배추나 쌀 쌓아놓고 불 지르시고 막 이런 일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쌓아놓고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조금 적은 것도 맛이다. 나중에 이제 뭐 롤렉스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롤렉스의 최고 매력은 물건을 볼 수가 없어서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장 가면 다 비었어요. 매대가. 너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냥 구경용 물건만 놨어요. 못 사요. 이건. 그래서 구경만 하고 가거든요. 대기하고 있다 보면.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외면하느냐 하면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가방도 좀 그렇지 않나요? 구하기 어려운 가방 되게들 좋아하시잖아요. 막 번호표 뽑고 막 에르메 땡뭐 루이 뭐 이런데 막 열심히 가가지고 막 달려와서 사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큰 비싼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희소성 물론 품질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이제는 양질의 학생을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적당한 숫자를 우리가 유지해서 사회에서 뭔가 좀 이 사람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구하기가 어렵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를 좀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양질의 그리고 좀 숫자가 좀 관리된 이런 학생들을 좀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 의견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증제를 통해서 아주 양질의 적은 숫자의 학생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저가 시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격증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분들이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같이 뛰어들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꼭 우리여야 되는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들 많은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